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화두랄까요? 관심이 집중됐던 분야 중 하나는 분명히 청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청년 정치의 실태는 어떨까요? 여야 모두 다양한 청년 공약들은 쏟아냈습니다만 청년 정치 실태는 아직까지 낙제점을 면하지 못한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 충북 청년들의 정책연구소 충청연구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할 텐데요. 청년 정치의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들인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제 오른쪽으로 월간오긴의 박누리 편집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북 시민사회지원센터 김광식 팀장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인권연대 수매 정미진 활동가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세 분 아시다시피 충청연구소 세 분 다 연구원으로 호칭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년 정치의 현 주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표현해 주시면 저희도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누리 연구원부터. 예. 네, 저는 요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빗대어서 청년워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린워싱이 위장 환경수를 얘기하는 건데 기업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는 친환경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소비자를 속이는 거죠. 청년워싱 역시도 이런 정치인들이 온갖 이제 정치계나 정당에서 이제 이런 청년들을 이미지만 가지고 와서 쉽게 말해 마케팅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한국 정치 청년 정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많이 올리고 있지만 실상을 열어보면 네.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광식 연구원. 예. 네,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세대별로 소위 말하는 중년 이상 기성세대들의 정당 성향이 사실상 굳어진 상황에서 지난 재보궐선거나 대선을 보면 2030 세대는 이념에 바탕을 두지 않고 사안에 따라 실용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게 곧 캐스팅 보드를 쥐었다고 이제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지난 선거 결과를 통해서 2030 세대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 정치인들이 이제 알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미진 연구원.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 현주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청년 정치 얘기하는데 민주주의 이야기까지 하나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청년은 소위 말해서 진보의 상징, 되게 막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것 이미지를 생각하시지만 이 세대라는 담론은 그 틀거리는 엄청 넓은 틀거리입니다. 그래서 청년 안에서도 진보적인 청년도 있고 보수적인 청년도 있고 다양한 이념을 가지고 있고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되게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보편적인 기준조차도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고요. OECD 국가 중에 꼴찌죠. 꼴찌라고 맨날 얘기하는데도 결국 좋아지지는 않죠.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청년들이 직접 생각하고 있는 청년 정치의 현 주소에 대해서 세 분이 일단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청년 정치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시야를 좀 좁혀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선입견의 하나인데요. 청년 정치라는 게 뭔지, 또 청년 정치가 왜 필요한지, 일단 많은 분들이 청년 정치하면 청년들이 하는 정치인가 보다, 혹은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가, 이런 정도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 정치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이 하는 정치, 2030 세대가 하는 정치가 있을 수 있고 청년을 위한 정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청년 정치 현실을 보게 되면 사실 지난 20대 국회의 평균 당선자의 나이가 55.7세입니다. 21대 국회 현재 국회죠. 고작 0.7, 0.6 나눠진 54.9세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살도 낮아지지 않은.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청년이 직접 정치하는 거 말고 청년을 위하는 정치인도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20대 국회가 시작을 할 때 청년 미래 특별위원회라는 걸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청년 관련된 기본법, 청년 이름이 들어간 법 이런 것들이 발의되고 통과된 것이 단 한 건
단 한 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청년기본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는 것도 무려 3년 이상, 4년 가까이 이제 계류에 있다가 겨우겨우 통과를 했거든요. 사실 21대 국회도 크게 지금 다르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고 당사자に직접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인 사안들이 있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동시에 사실 뭐 연령이나 그러니까 연령대로 구분해서 이제 청년이 직접 하는 정치 그리고 청년을 위한 정치도 청년 정치이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청년 정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에서 뭐 가장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 사람 굉장히 청년 정치인이라고 분류될 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청년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 세대를 아울러서 지금 소수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뭔가 비전을 보여주는 정치가 청년 정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대의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얼마나 다양한 집단들의 의견을 골고루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결여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나이는 오히려 지금 나이는 둘째치고요. 뭐 학벌, 네, 자신의 경제 수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한 수준. 그리고 심지어 이념, 정치인들의 이념도 사실 다양한 이념을 가지고 정치에서 서로 토론하고 계속 협의하고 타협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의 세대가 정치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대선 끝나고 항상 했던 말이 뭐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공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합과 화합의 정치는 독보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통합의 정치가 아니잖아요. 의견 차이가 있고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싸우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네, 현재는 너무 그런 지점에 있어서 많이 우려스럽고요. 저는 청년 정치, 청년 세대가 정치 안으로 대거 진입하는 것이 이런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의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년 정치 현실 아까 뭐 키워드로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땠다고 보시나요?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두 적어도 뭐 여러 가지 그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물론 청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되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청년 정치 어땠다고 보시는지 뭐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청년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도대체 청년 정치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대표로 나오는 정치인들이 진짜로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나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동시에 또 이번 대선에서 특히 그런 양상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수자를 혐오하는 권력 의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청년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진짜 청년 정치인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정치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게 물론 아주 소수지만 청년 정치인들이 있죠. 예, 각 정당별로도 있고 최근에는 분명히 사람들의 관심사가 높아지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걸 청년 정치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년 정치인들은 정말 청년들이 정치로 진입하기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살아남은 정말 유명 인사거나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거나 이런 소수의 인물들이 되게 슈퍼맨처럼 이벤트성처럼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이 구조를 청년 정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앞서 뭐
김광식 연구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청년 정치가 가장 또 필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당면에 있는 현실을 정치의 정책으로 이제 반영하기 위함인데 현재 있는 소수의 정치인, 청년 정치인들이 과연 청년들의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를 펼쳐나가고 있나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그 배경에는 뭐 정당 간의 갈등, 권력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 청년 정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사실 청년 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중년 혹은 그 이상인데 중년 정치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청년 정치라고 얘기하고 여성 정치라고 얘기하고 뭐 장애인 정치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소수자이기 때문이에요. 기득권을 갖지 못한 소수자이기 때문이어서 아까 그 정미진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정치의 그 민주주의의 대의에서는 소수자들이 모두가 자기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어우러져서 정말 그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청년들을 청년 정치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들러리로서 그냥 선거 때만 이렇게 내세우고 결국에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기존 정치인들을 볼 수밖에 없는 당면하고 있는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청년이 정치인들이 없진 않지만 그들이 과연 정말로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셨는데 혹시 뭐 그거에 대한 반론이랄까요? 또 한편의 목소리로는 적어도 지금 이제 거대 양당의 한 당대표가 이제 분명히 30대 청년으로 있고 그 전에 비했을 때 많은 또 청년들이 분명히 정치에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보면은 또 분명 어느 정도 진일보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예. 진일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대다수 청년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 지금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도 아마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청년이 정치로 진입하기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 자금이 많이 들고 뭔가 인맥 역화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청년 정치인들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은 사실 되게 번듯한 대학을 나오고 뭐 유학 출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돈이 쉽게 말해서 뭔가 어떤 그런 자본이 많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인적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들과는 애초에 출발 선상이 달랐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만이 지금 현재 청년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강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진일보 했는데도 OECD에서 청년 그쵸. 정치인 비율이 꼴찌라는 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는 혼자 하지 않잖아요. 기성 정치인들이 뭐 중년에 나이가 좀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혼자 하지 않거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정치 안에서 비율도 적고 자신들이 가진 권한도 적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함께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연합해서 정치를 해야 그나마 사회가 바뀔까 말까 한데 정말 청년들을 정당에서 한 명 어떤 상징적 인물로 생색내기용으로 한 명, 두 명 세워놓고 사실 청년 세대의 정치를 바라는 건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 딱 화두가 딱 있는 뭐 예를 들어 어쨌든 국민의힘 당대표가 현재 30대이고 예. 하니까 와 정말 청년들이 좀 진일보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류현진이라는 선수, 걸출한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류현진이라는 선수 단 한 명이 활약하고 있다고 해서 아 대한민국 야구가 정말 전 세계 탑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아까 얘기했던 악으로 깡으로 혹은 자신의 특출난 능력으로 인해서 배경으로 인해서 그 단순히 나이만 30대, 20대인 정치인들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과연 청년 정치가 진일보했느냐라고 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당, 기존의 기존의 정치인들이 당 내에서 혹은 정치 세계 내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당에서도 활동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활동하는 그 청년들이 뭔가 행사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유력 정치인들,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막 와요. 많이 와서 많은 축사를 이렇게 막 합니다. 축사만 다 하고 갑니다. 정작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당내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펼치는 듣지 않고 가는 것만 보더라도 기존 정치인들이, 기존 정치권들이 청년을 어떻게 지금 소비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지금 현재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뭐 일종의 생색내기용이다라는 표현도 아까 하셨고, 아까 키워드에서도 청년 워싱, 이른바 그린 워싱을 빗대서 이렇게 청년들의 참여가 분명히 없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소모되는 것들, 뭐 이제 실효가 없는 것들을 좀 많이들 얘기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 이번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하면서 이런 정책들은 그래도 청년들이 참여했으니까 지금 이제 좀 이런 공약도 나오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건 혹시 있을까요? 그래도 뭐 저는 예. 공약보다는 예. 이 선거법이 바뀌는 이 예. 추세가 예. 분명히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네네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치권도 이렇게 압박을 받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고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연령 자체가 다 인하가 됐는데요. 네네네. 이거는 사실 뭐 돈 문제도 되게 심각하지만 정치의 진입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장벽이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인하된 연령이 낮아진 거는 정말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리고 이런 국제사회의 추세를 봐서는 더 많은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정말 새로운 후보들을 좀 만나볼 수 있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청년 정치의 어떤 작은 결과나마 이뤄낸 네. 점이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고, 박누리 연구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정미진 연구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이거 말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물론 온갖 청년 이름을 붙여놓은 정책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뭐 주거라던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청년 이름이 붙어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나 어떤 정치인들 입에서 항상 청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뭔가 그들을 위한 무언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착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희가 물론 앞서서 이미 이 방송에서도 주거나 일자리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리고 최소한 중소기업 이상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년,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한정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배제되어 있는 또 절반의 나머지 청년들이 있는 건데,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던가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사회가 많이 변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거 눈을 가리고 굉장히 문제의 본질을 좀 호도하기 쉬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정책적으로 뭔가 청년들에게 청년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아졌다라는 걸 사실 제가 와닿는 예시가 많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네네. 그 외에 지금 청년들에서 뭔가 청년 정치가 진입하기 위해 혹은 더 노력하고 있다, 많이 인식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사례가 하나가 뉴에이지라는 작년에 이제 청년 정치인들을 정치권에 이제 진입시키기 위한 에이전시가 생겼습니다. 네, 비영리 단체로서 형태로서 에이전시가 생겨서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 정치인들, 정치인이라고 여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고 멘토를 연결을 해주고, 혹은 그 정치인들을 키울 수 있는 서비스, 혹은 그런 거를 기존에는 청년들이 문제를 갖고 청년 정치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창당을 했단 말이에요. 창당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일정 수준의 득표를 낳지 못하면 당이 없어지는 법상, 그래서 그거를 피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권을 진입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세 분의 바람대로 청년 정치인들이 더 이제 좀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실적인 장벽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벽들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선거 자금이라든지 인맥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박누리 연구원 같은 경우. 네, 일단 뭐 아시겠지만 기탁금이 1,500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청년에게 1,500만 원의 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당장 잔고 15,000원이 없는 청년들이 수두룩할 텐데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정치에 나가려고 하면 내라라고 얘기하는,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탁금만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공천 심사비가 됐든, 그리고 뭐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공천 헌금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것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에.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뭐 적게는 3,000만 원, 뭐 크게는 5,000만 원 정도는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야
있어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반적인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느냐 했을 땐 전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우리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펙을 너무나 많이 따지고 있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부유한 집안에 그리고 지역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지역 출신이어야 어쨌든 나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지역에서도 좀 번듯한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돈이 좀 있어야 되고 학벌도 좀 어느 정도 최소한 4년제 대학은 나와야 되는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청년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진입 장벽들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다른 두 분은 혹시 돈 얘기 하셨는데 사실 정말 가장 크게 딱 부딪히는 벽이거든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난 20대 총선 때 출마 결정과 동시에 후보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천원금 뭐 이런 걸 비롯해서 현금이 3,2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기탁금 1,500만 원이고요. 기초의원은 200만 원 정도면 사실 가능은 합니다. 200만 원 어찌어찌 모으면 기탁금을 낼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 기초의원도 들어가는 총 선거 비용이 4천만 원 정도 평균 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당장 대학 등록금도 못 내가지고 학자금 대출로 쌓여있는 청년들이 과연 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일할 때 그때 한창 제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한번 청년 정치로서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막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할 때 기존의 지방의회 기초의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농담 반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농담 반으로 저 기탁금 200만 원 낼 돈 없어가지고 못해요라고 했더니 200만 원을 모으는 과정부터가 정치이고 너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50만 원, 할머니한테 50만 원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200만 원을 모았다고 해서 과연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 드는 거죠. 재작년에 정치자금법 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하고 지자체장도 그 50% 선거 자금의 50% 정도를 후원회를 모금을 해서 충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과연 엄마한테 50만 원, 할머니한테 50만 원 모아서 기탁금을 내는데 50% 정도는 2천만 원 되는 돈을 후원회로 모집할 수 있는 조직력이 과연 청년들이 있을 것인가. 물리적인 시간대가 과연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대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정과 같이 뭐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적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과연 그 자금을 모으고 그거를 네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모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금 외에 다른 장벽으로 느껴지는 것들, 여기지는 것들도 없을까요? 네, 제가 좀 돈에 대한 적극 공감하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초 선거에서도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된 변화는 정말 아마 청년인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변화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기존의 정당 문제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혹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유명하거나 내가 뭐 유명 인사거나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조직과 네트워크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두 정당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덕을 보기는 힘든 구조예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이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받아야 하는 타격도 너무 심각하고요. 네. 청년들의 정치를 이렇게 기대하는 큰 이유 중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념적으로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사회적 편견이 적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는 준비됐지만 정치인이 되려면 기존의 양당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가지 않으면 정치 진입이 어려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의 정치적 이념이 유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도 그런 도전을 하기 어려운.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의 정당 구조의 문제도 정말 심각한 장벽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교육 문제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사회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생활 중에서도 조금 더 경제적 여력이 생겼을 때 슬슬 정치와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정치 교육을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고 했을 때 청년들이 돈뿐만 아니라 제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인이 됐는데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나갈지 까마득하다면 정말 아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 시스템의 문제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덧붙이실 말씀들 또 있을까요? 동감합니다. 네. 근데 네, 말씀하세요. 네, 앞에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각 정당에서 무슨 청년위원회니 뭐 온갖 네네. 청년 관련 기구들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 정당 내부에서의 얘기를 하자면 이제 주로 얘기하는 우리가 양당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 내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청년들이 뭐 아무리 뭐 활동을 하고 혹은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지도부까지 그 이야기가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미 우리 연구원님께서 김강진 연구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인사말만 하고 가는 그런 현장의 풍경에서도 너무 많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당이 청년을 필요로 할 때 간판으로 사용하는 네, 활동 네. 정도가 되는 것이지 진짜로 이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의제, 이들이 얘기하는 의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당조차도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당 안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그런 활동가들에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좌절하게 만들고 이게 결국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지만 청년의 이미지만 네. 정당에서 좀 가져가는 듯한 느낌이다. 예, 김광진 청년의 이미지만 가져간다는 것에 너무 적극 동감을 하고요. 사실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당장 수혜를 받는 정책들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정책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사실 2030 세대가 이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 될 건데 그러면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의 정치적인 역량을 펼치고 싶은데 기존 정당에서는 이미지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청년 정치의 정체성만 강요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른 다양성, 혹은 나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당 체계 내에서는 결국 나의 얘기가 전달이 되지 않고 소수 정당 혹은 진보적인 정당에 가서 나의 이야기를 얘기한다고 하면 안 될 게 뻔하. 왜 안 될 게 뻔한. 지금의 선거 제도 예. 내에서는 사실 그 소수 정당에서 후보자로 나간다고 해서 정치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이잖아요. 비례대표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 상황을 바꾸려면 선거 제도도 개혁이 돼야 되고 기존의 이미지도 개혁이 돼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잔뜩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정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장벽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토로하셨는데 저는 오늘 꼭 예. 밀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청소년들 정치 교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연령 인하도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그 만 18세들이 선거를 시작했는데 우리 사회적 관심을 보면요. 새로운 사람들이 선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피선거권 연령이 되고 나서 이번 지방선거 때 분명히 더 어린 기존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제주도 도의원이 만 18세 후보가 비례긴 하지만 나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핵심이 꼭 사회적으로 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게 청소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왜 청소년 교육을 말씀드리냐면 현행 교육 시스템 안에서 청소년들은 경제 주체로서만 계속 길러지지 정치 주체로서 길러지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무언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좋은 레벨의 어떤 일자리들을 취업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분위기들을 가지고 있지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의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당 활동도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 선거권 연령이 인하되면서 정당 활동도 만 18세부터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정당 활동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치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게 몇 살이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체라는 표현이 누가 허락할 때 정치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주체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정당 활동부터 막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학교 교육 안에서 뭔가 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어떤 현안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고 싶어. 청소년들도 부동산에 대한 고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노동에 관련된 고민 청소년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들을 정립해 나가는 교육들도 사실상 거의 부재하죠. 근데 이 청소년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항상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잠깐만, 그럼 청소년들이 정당 활동 시작하면은 이거 결근으로 처리해야 돼? 인정해줘야 돼? 아, 결근이 아니네. 네. 출석 처리를, 네, 결석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 뭐 이런 이야기부터 나오고요. 아, 교실이 정치화되잖아. 이런 이야기부터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들과 직접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근데 청소년들이, 아니, 학교에서 정치 이미 해요. 반장 선거도 정치고요. 선생님과 저의 권력 관계도 정치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도 청소년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이런 교실의 정치화나 뭐 학교의 학습권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한다는 것부터가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고 오로지 시험을 보고 뭔가 익히고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교육의 지형을 열으면 정치에 진입할 청년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두 분은 또 필요한 것도 어떤 것들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실제 저희 정치는 양당제이잖아요. 그래서 다당제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은 지금 현재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도 개선돼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청년 정치가 진입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사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선거 혹은 지방의회 선거는 100% 비례대표를 지금 선출을 하고 있거든요. 비례대표 선거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정치인 당선되기가 비교적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에서 자신의 그런 그 정치적 의사 혹은 결정권을 가져보고 사실 기초의원이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갈 수 있는 체계, 제도와 법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 중앙 정부 혹은 중앙 정치에서도 20대, 30대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비교적 쉽게 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예. 저는 뭐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면 이제 생활 정치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 우리 생활이 곧 정치인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정치 교육이 분명히 좀 법적으로 어쨌든 의무적으로 좀 보장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에게 제대로 마이크를 주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정당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은 청년들이 계속 화두가 되다 보니 각 지역에서 기초지자체에서도 무슨 청년위원회니 뭐 청년발전위원회니 이런 것들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청년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래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스펙이 좋은 청년들이 거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돼버렸을 때 배제되는 청년들 어쨌든 여전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네. 이게 청년들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청년들 더 많은 계층의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주고 이들로 하여금 계속 자신들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말을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정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연습의 장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이제 청년 정치에 더 그야말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이제 그 정치 교육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당연히 나오는 반론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네.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네. 그 시기에 판단 기준을 아직 세우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게 현실화되는데 많이 좀 막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세 분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요즘은 더더군다나 이제 대학 가는 데 따라서 그 이 내신 그 생활기록부 안에서의 교사의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또 학생들이 무언의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현장의 어떤 것들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일견 그 정치 참여에 대한 정치 교육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런 염려의 목소리가 계속 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또 따로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반론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 제가 청소년 정치, 청년 정치 얘기할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 청년들은
미성숙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성인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할 것이다. 그 영향을 곧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사회적 인식이 사실 깔려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걸 뛰어넘는 어떤 그 교사와의 권력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압박감을 준다면 그것 때문에 청소년 정치 교육을 못할 게 아니라 교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려돼서 청소년들한테 니네 정치 교육 받지 마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근데 그걸 이제 교육하는 교사들의 정치 네. 이 성향이 굳어져 있는 건 그걸 누가 시스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근데 이제 그 교사들이 그 자신들이 가진 정치 성향을 학생들한테 예. 표현하고 이것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가르치는 문제는 교사들의 교육하는 방식 그리고 교내 학교에서 그런 행위들을 못하게 제지해야 하는 거지 그것들이 우려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예 정치와 관련된 교육 경험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을 받지 않는 순수성을 확보하는 게 교육을 안 하고 통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그 안에서 계속 근데 저번에 들었을 땐 선생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았는데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우리 엄마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 속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계속 그것들이 사실은 더 강화되는 방식이지 어떤 통제하는 방식으로 네.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떤 네. 의견이신가요? 예.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다 들었나요? 저희 이제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그쵸. 다들 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부모님의 가르침 역시도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거지 그 따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역시도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토론 문화를 좀 제대로 좀 정착해 가는 것이 결국 이 사회 전반의 발전을 또 이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교육은 사실은 반드시 꼭 필요한 의무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뭔가 뭐 교사의 어떤 정치 성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일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네, 매번 총선, 대선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기관에서 이렇게 합니다. 대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때 청소년들이 그 투표를 할 때 미치는 영향이 그 선생님의 말, 부모님의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혹은 청소년들에게 혹은 입시에서 이렇게 혹하는 정책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존의 유권자들보다 정책을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모의 투표에 임하거든요. 그런 실제적인 단편적인 예를 보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 혹은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청년 정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더 멀리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거라고 좀 크게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거 있을까요? 아까 앞서서 뭐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정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생활 정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일상 단위들 있죠. 뭐 직장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직접 의사결정을 해보고 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제 의사결정이 그냥 말만 해봐가 아니라 그것을 사회에 반영시켜보고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존의 방식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정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꼭 그 투표를 하는 선거뿐만 아니라 되게 상당히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 청년들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뭐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각종 위원회나 조직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민들의 정책들을 반영할 때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방식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청년들이 또 세력화해서 엄청나게 많은 표, 뭐 만표, 몇만 표를 가지고 정치인들 앞에서 우리 말 안 들으면 혹은 청년 정치 제대로 안 하면
뭐 떨어질 거야 이렇게 흔들어 본 적이 과연 있는가 싶거든요. 사실 지난 재보선, 이번 대선이 사실 크게 보여준 사례라고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게 언론들에 휘둘려서 혹은 서로 내 이익만 가지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청년들이 청년 정치를 하기 위해 세력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게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잘 결집을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더불어서 원천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청년들이 출마하는 그걸 제한하는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폭 하향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청년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박누리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서서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 청년을 자꾸만 이슈몰이로만 사용하고 막 버리는 그런 기존 정치인들 아주 구태의연한 행태를 빨리 바로잡아야 네. 되고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10년 후, 뭐 혹은 더 길게 보면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한국 정치사는 더 지금보다 더 많이 퇴보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제대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눈에 보이는 가까운 미래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글쎄 어떻게 청년 정치인들 많이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이건 뭐 답변이 있으신 분께만 좀 듣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큰 변화는 아니고 사실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벽들이 낮춰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가 꼭 정치가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도전 정도는 당선은 안 되더라도 도전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뭐 정치 자금법이라든지 선거 연령, 뭐 피선거권 연령 인하들이 실제로 딱 적용돼 볼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가고 있고요. 저는 청년들이 지방 정치나 기초 정치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확실한 건 기초 단위의 정치가 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컨대 정당이 없어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자기가 지역에서 해오던 일들이 있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인지도가 또 생기기도 하고 자신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의제들을 좀 탄생시키기가 되게 좋은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런 기대들이 상당히 크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누가 되느냐도 정말 중요한 문제였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대 최연소 후보가 나왔었습니다. 네, 모 정당의 이제 41세 후보였었죠. 근데 저는 그 역대 최연소 후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이런 호응들이 되게 낮아서 많이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제주도에서는 지금 만 18세 도의원 비례 후보가 출마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정치에 진입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좀 희망을 가지고 또 특히 등장했을 때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면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선거가 재밌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도 예. 저는 아직 좀 안개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청주의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옥천 같은 이런 좀 군단위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청년 정치의 흔적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조금씩은 좀 변화하고 있는 제도나 법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좀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나 어떤 우리가 희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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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의 희망을 좀 갖고 역시 희망을 네, 갖고 있다. 조금의 예. 큰 희망은 아니지만 네. 희망을 갖고 있고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 각 정당들이 보여준 행보를 보게 되면 주요 요직에 이제 2030 청년 세대들을 앉히고 있고, 그리고 뭐 지방선거 때 몇 프로 이상 공천하겠다라는 걸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과연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거시적으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 이 청년 정치 미래 어떻게 밝다고 보시는지 조금 좀 짧게 듣겠습니다. 밝아야 예. 하죠. 밝아야 합니다. 네. 국제적인 추세를 무시할 네네. 수 없을 거고요. 이렇게 뒤떨어지다가는 네, 사실 미래를 계속 이끌어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눈치를 봐서라도 저는 밝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또 청년들이 어떤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하다가 사는 것이 너무나 계속해서 힘들어질 때 분명히 좀 송곳처럼 뚫고 나오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청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밝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정치인, 2030 세대의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겠다고 나오게 되면 주변에 기존의 기성세대가 아유 너 왜 나왔어? 그런 거 왜 했어? 이렇게 하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예. 아유
잘해봐라 한번 화이팅 해볼게 화이팅 해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존 정치에 대한 그 실망, 혐오 이런 것들이 기성세대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아들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응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희망이 네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청년 정치에 대해서 두루 직접 목소리도 듣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 있거나 또 꼭 하고 싶으신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정미진 연구원부터 듣죠. 예. 저는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40대가 돼서 50대가 돼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지금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들의 처한 삶을 정치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정치에 진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당선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도전한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이들이 도전했을 때 어떤 걸림돌이 있었고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를 그냥 당선되지 않았다고 이 사회의 일상으로 묻혀져 버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많이 조명하고 그 이야기들을 제도화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누리 연구원. 네. 저는 버니 샌더스 얘기를 잠깐 앞서서 했는데요. 네네. 저는 이런 연령에 갇혀서 그리고 어떤 세대에 갇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본질적인 진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현재 오늘날의 청년 문제는 결국은 이 저임금 문제,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양극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결국 또 청년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대 담론에 갇혀서 뭔가 진짜 중요한 얘기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고민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식 연구원. 예.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성 정치, 뭐 장애인 정치, 소수자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청년의 권익만 대비해서 뭐 여성의 권익만 대변해서 한 정치가 아니고 청년의 관점으로 여성의 관점으로 장애인의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봐서 모든 정책을 펼쳐야지만이 결국 대의를 지키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열띤 토론해 주신 세 분 연구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청년 정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짚어봤습니다. 단순히 청년을 위한 정책 수를 늘려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질적인 면에서 충족될 수 있는 제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충북 시사토론창 충청연구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